안녕하세요. 신동열 원장입니다. 대한치과 근관치료학회와 데놀TV가 수요 세미나 근관치료에 대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총 15명의 연자 그리고 20개의 강의 10주간 선생님들께 근관치료 전 과정을 특급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평생교육이사 신동열입니다. 제 강의 내용은 근관치료 시의 환자의 대면, 그 다음에 마취, 그리고 환자의 적절한 의뢰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근관치료 과정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강의들이 20회, 20회 강의 10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먼저 저도 선생님들과 비슷한 개원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근관치료만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치과랑 다른 점이라면 아무래도 근관치료 소개 환자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근관치료 환자를 대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 저에게 하는 질문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이제 환자들이 원하고 대답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죠. 자, 살릴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석세스 레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바이벌 레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사용하는 거를 치과에서 개런티를 해주냐 이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저도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는 게 100% 에비던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은 에비던스를 정확한 수치로 환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오히려 환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살릴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로 엔도 성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근관치료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알려져 있는 거로는 90% 이상, 어떤 연구에서는 94%, 현미경하고 CT 이런 걸 다 도입해서 했더니 96%까지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비롯해요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의 정확한 수치는 있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의 이제 수치들을 보면 성공률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사실 이 정도의 성공률이라면 근관치료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패라고 느끼는 것과 지금 이런 논문이나 이런 조사에서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저희는 만약에 바이탈인 경우 이렇게 근관치료를 한 다음에 리전이 약간 생겼다고 해도 그걸 계속 팔로우하게 되죠. 그걸 실패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환자의 증상과 많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고 이렇게 환자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낮은 저수가의 근관치료 영역에서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은 더욱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실 이제 성공률이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오로한 운입니다. 그렇죠? 실패나 성공이냐. 그래서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눠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너무 많은 성공률을 또 얘기하게 되면 치과의사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활치의 경우에는 90%,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80%, 재근관 치료인 경우에는 70% 정도로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는 근관치료 전문의가 했을 때 거의 퍼센테이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개원이 이제 오래되시고 한 10년 이상 환자를 팔로우업 했다면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성공률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 이 정도가 환자가 받아들일 때도 재근관 치료를 70%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거를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수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도
뭐 많은 논문에서 대부분 엔도의 발치하는 원인, 치주 질환을 제외한 발치하는 원인은 대부분 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암은 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대부분 엔도 실패는 뭐 이제 수복을 할 수 없는 레스토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는 경우에 이제 발치를 하고, 아니면 파절, 크랙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근관치료 영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남은 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가 뭐 이렇게 크라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신경치료 하게 되면 이 치아 자체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경치료 여부는 큰 관계는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관치료가 이루어지면 그 치수 내에 그 유해수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합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가 그 근관치료된 치아에 그 교합력을 이렇게 가했을 때 다른 치아에 비해서 더 많은 교합력을 가해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파절이나 이런 게 더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질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의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뭐 거의 이제 뭐 근관치료가 들어가야 될 치아, 근데 들어가지 않아도 될 치아였는데 환자의 증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때 환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치료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다. 하지만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이니 그 신경치료는 조금 지켜봤다가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크랙 치아는 사실 완전히 별도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환자한테 그렇게 잘 얘기하진 않지만 크랙 치아의 경우에는 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 표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그렇죠. 크랙 치아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크라운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치료, 그 다음에 발치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환자한테 5년 내에 발치하는 경우는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치가 저널이나 이렇게 보고하고는 살짝 다른데요. 이게 이제 환자가 이해도가 편하죠. 이제 크라운만 치료하는 경우는 한 40%, 그 다음에 엔도가 들어가는 경우는 40%, 그 다음에 발치하는 경우는 20% 이 정도 설명해 주면 뭐 대부분 이제 뭐 크라운이나 엔도나 이게 들어가는 게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5년 안에 발치하는 경우 20% 정도라고 하면 바로 발치하지 않고 엔도와 크라운을 거친 다음에, 사실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납득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크랙 치아의 진단은 과거에는 이런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제 뭐 큐레이라고, 이제 큐레이도 있고 뭐 트리오스에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게 형광광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이때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환자의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다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AS는 언제까지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과에 있는 거를, 제 치과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노출이 됐는데, 보면 저는 이렇게 보통 이제 3년, 보철물의 경우에 3년을 해드리는데, 이제 크랙이 있는 경우는 조금 이게 다르게 하죠. 그래서 1년 이내는 뭐 그냥 해드리고, 그러니까 AS는 결국에는 뭐 2년이라는 거죠. 2년도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비용이 또 발생한다라고 이제 환자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방식이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환자의 관계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요거 조금 변형해서 해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나면 근관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마취를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마취, 완전히 그 심도 깊은 마취가 근관치료의 기본입니다. 환자가 아프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근관장이 짧아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술자의 뭐 멘탈이죠. 멘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심도 깊은 마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마취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뭐 많은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악의 6, 7번은 대부분 전달 마취를 하고 근관치료가 이루어지는 내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완전 괴사가 돼 있거나 이럴 때는 침입 마취로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는 대부분 이제 전달 마취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달 마취는 리도케인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버칼 부분에 그 2분의 1 정도 앰플 정도에서 아티케인, 셉타니스트죠. 이제 뭐 그 상품명으로는 해서 아티케인으로 하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리도케인으로만 마취가 됐을 때 뭐 환자가 이게 블락이 걸렸지만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와 아티케인으로 추가적인 마취를 했을 때 느끼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티케인을 추가적으로 쓰는 걸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술전에 진통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피오이드계 그 진통제를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근간치료 전에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도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하악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치아는 다 침입 마취를 하는데, 제가 그 온셋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티케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이제 뭐 통증을 좀 덜어주기 위해 마취 자입부에는 도프 마취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침입 마취는 저는 이제 무통 마취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셉타니스트, 아티케인의 상품명이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버칼 부분에 2분의 1 앰플 정도, 그 다음에 팔라탈 부분에 4분의 1 앰플 정도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크라운 프랩이나 인네이 프랩일 때는 보통 이제 버칼에만 마취를 하고 팔라탈은 잘 마취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 팔라탈이 아파서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에피네프린으로 여기저기 마취를 하다 보면 그 프랩이나 이런 거 할 때 치아의 톨러런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간치료, 뭐 뻔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침입 마취 시에 과도한 에피네프린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뭐 그 아티케인이나 뭐 리도케인의 양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버칼에만 이렇게 마취를 하고 크라운 프랩을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근간 치료할 때는 팔라탈 부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느끼고, 또 러버댐이나 이런 거를 걸 때도 환자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팔라탈에 4분의 1 정도 앰플을 이게 추가적으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버칼 부분에 마취를 하고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엔도 직전에 이렇게 팔라탈을 마취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전달 마취는 뭐 말씀드린 대로 리도케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녹니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숏니들은 이제 프랙처나 이런, 이게 바늘이 휘거나 부러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큰 일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달 마취할 때도 일단은 아티케인 2분의 1 앰플을 버칼에 마취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취가 좀 펴지면서 환자가 그 녹니들로 이렇게 전달 마취를 할 때 약간 불편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취 때 아프지 않으면 환자는 그 술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의 신뢰도가 증가하면 그 근간 치료 후에도 환자가 그 통증에 대해서 약간 더 뭐 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환자의 앵자이어티나 이런 거가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다음에 도프 마취는 이런 뭐 허리케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스템사에서도 나오는 도프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충분히 건조하고 20초간 적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니들의 베벨이 항상 점막에 평행하게, 그렇죠? 그림을 보면 점막 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저거는 이제 그 치주인대 마취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치아 내 쪽으로 저 베벨이 위치하도록 해야 치주인대 마취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의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원이들이 의뢰를 했을 때 좀 개원이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제가 또 교수님들의 의견, 이랬을 때는 정말 이 보내준 환자한테 그 원장님이 정말 이렇게 잘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약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의뢰서 없이 보내는 경우가 제일 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의뢰서 작성입니다. 의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그 의원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환자를 보내는 거지, 이거의 책임을 네가 대신 져달라고 보내는 거는 사실 그 환자를 의뢰를 받는 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뭐 저는 잘 의뢰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타치과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온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구량이 적거나 환자 협조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환자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진료가 안 된 치아들, 그리고 치아 자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너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보내신 다음에
그래도 숙련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큰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어렵지만 쟤는 숙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결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보내는 것보다는 다 내가 어려운 거는 저쪽도 많이 어려울 수 있다.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숙련자들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 전제를 갖고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시에는 의뢰하는 이유를 써야 합니다. 사실 뭐 이 환자를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서 내가 잘 되지가 않는다. 아니면 환자가 뭘 치료를 했으나 뭐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기타 등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대학병원으로 뭐 이거에 엔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좋겠죠. 물론 이제 의뢰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다른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주저리 막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환자가 뭐 와가지고 제가 어제 6시 반에 설렁탕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치아가 아파.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환자가 와서 이쪽이 뜨거운 물 먹을 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진단에 더 큰 도움이 되듯이 그 보내실 때도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의 전화 연결이나 이런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서에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하실 점은 치료 계획을 잡아서 보내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에피콜을 해주세요. 포스트를 빼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이 치아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 내가 환자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되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상기 환자는 12월 10일 날 뭐 아말감 파절로 인내의 치료 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간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근간 치료 시작 시 18mm였으나 15mm에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미경이 있는 대학병원에 의뢰드립니다. 저도 이제 가끔 환자가 그 원장 자기는 할 수 있는데 현미경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보내시면 사실 되게 하기 싫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환자들처럼 내고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싱 캐나리아는 그냥 내고가 되지 않는 건 현미경하고 관계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내가 무슨 그 사람 현미경이 없으니 나는 현미경이 있어서 이 환자를 꼭 봐야 되느냐 꼭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환자가 이제 선생님의 진료나 이런 걸 곡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좋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기 환자는 뭐 며칠 날 근간치료를 시작하겠고 몇 회 했으나 근심 근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증상이 소실되지 않아 종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보내는 게 좋죠. 그러면 전에 의뢰서를 보내시면 그 교수님은 어떻게든 그 근간을 뚫어야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냈다면 환자한테 근간이 다 찾아지지 않아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한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천공하고 파일 파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도 그렇죠.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이 부분을 설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설명 안 하고 그냥 뭔가 치료하다가 실패를 하던가 나중에 가르쳐 주게 되면 환자한테 그 정보를 나중에 주게 되면 그 책임을 교수가 이렇게 물게 되죠. 사실 이제 천공이나 파일 파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한 원장님께서 일으킨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어느 정도 개원가에서 반드시 환자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이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의뢰서의 내용을 쓰는 게 좋은데 뭐 사실은 파일 파절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뭐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선생님들이 렛지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천공이 더 문제긴 하지만 지금 또 MTA가 나오면서 천공의 성공률도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이 파절했을 때 파일의 종류를 알려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파일이냐에 따라서 단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거가 용이할지 아닐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의뢰받은 분들이 볼 때 좀 그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그냥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천공의 경우는 이렇게 의뢰서에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예약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MTA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리파이스를 막거나 그런 일은 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파일 파절도 이제 파일 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파일의 종류를 쓰고요. 뭐 이제 근간 석회화나 만곡이 심해서 파일이 분리되었다 이러면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려움을 봉착해서 됐다. 환자의 해박적 구조가 많이 개입했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치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저수과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치료 계획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정해서 보내지 말아라. 예, 그래서 왜냐하면 파일이 파절됐을 때도, 그러니까 뭐 분리가 돼 있을 때도 파일을 제거하는 경우, 바이패스 되는 경우, 그 위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위에까지 확대해서 충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치과,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의뢰된 치과에서 그 교수님이나 원장님이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이제 술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소, 시스트나 이런 뭐 큰 병소, 시스트 라이칸 이런 큰 병소가 있을 때는 보존과를 먼저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구강외과에서 수술 먼저 하고 근관 치료를 이렇게 받는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근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예지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되고 에피코엑토미는 보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다른 질환이라면 보존과에서 구강외과에서 의뢰하면 되니까 일단은 보존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절치에 큰 낭종이 있는 경우 선생님들은 뭐 수술하러 뭐 보존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걸 해결해 달라고 보내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관 치료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힐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환자는 뭐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근관 치료만으로 힐링이 된 그런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치에 이렇게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하치조 신경이 좀 이렇게 인벌브 돼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리플란테이션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한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보내신 원장님 의 치료 계획을 바꾼다면 또 그 원장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수술을 바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 이니쿨레이션 하다가 넘니스나 이런 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뭐 제거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뭐 재근관 치료를 말씀드리고 재근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근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 힐링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큰 병소가 있는 경우에도 먼저 이제 근관 치료를 비외과적인 근관 치료를 하고 그게 실패한 경우에만 외과적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비외과적인 근관 치료를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마저도 의뢰를 하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저희가 강의 20강의 첫 스타트로 뭐 환자의 대면, 마취,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의를 통해 그 저수가 환경에서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들께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